베이징의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자금성에 웅장한 황금빛 지붕 위로 부서지는 햇살은 마치 부드러운 비단처럼 도시 전체를 감싸는 듯했다. 이제 막 지방 소도시에서 올라와 베이징의 거대한 위용에 압도당한 22살의 미술학도 린메이와는 낡은 배낭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은 탐욕스럽게 눈앞의 풍경을 빨아들였다. 낡은 데님 작업복 바지 군데군데에는 물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곱슬머리는 그녀의 자유분방한 예술가적 기질을 대변하는 듯했다. 며칠 전 천안문 광장 앞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듯 엄숙하게 서 있는 인민해방군 의장대원의 모습을 우연히 본 후 메이화는 강렬한 영감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굳건한 자세,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제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침묵의 위엄. 그것은 그녀가 지금껏 화폭에 담아왔던 그 어떤 풍경보다도 강렬한 살아있는 역사이자 시대의 초상이었다. 베이징의 심장, 살아있는 혼이라는 가제를 마음속으로 정한 그녀는 며칠 동안 그들을 어떻게 화폭에 담을지 고민했다. 단순히 외형을 모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 그들이 상징하는 국가의 무게를 표현하고 싶었다. 오늘은 드디어 그 꿈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다. 메이화는 최고의 구도를 잡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천안문 광장으로 향했다. 광활한 광장은 이미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관광객들로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파를 헤치고 천안문 막루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 관광객 통제선 바로 안쪽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거대한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가 그녀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인민영웅 기념비와 국립박물관의 웅장한 자태는 그녀의 예술혼을 더욱 자극했다. 작은 휴대용 이제를 펼치고 가장 아끼는 스케치북과 할머니의 유품인 낡았지만 손때 묻은 수채화 물감통을 꺼냈다. 물감통을 열자 익숙한 아카시아 향과 테레비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그것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향기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기대와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교차했다.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허용될까? 하지만 예술가의 열정은 그런 사소한 걱정을 금세 밀어냈다. 그녀는 연필을 쥐고 천천히 눈앞의 천안문과 그 앞을 지키는 듯한 의장대원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기 시작했다. 첫 선이 그어지는 순간 그녀는 오롯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메이화가 막 의장대원의 강직한 어깨선을 그리고 있을 때였다. 그림자 하나가 그녀의 스케치북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자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짙은 녹색 제복을 입은 인민무장경찰 한 명이 그녀 앞에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리하상이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검게 그을린 피부는 오랜 야외 근무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냉정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을 듯한 강인함이 느껴졌다. 동지,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리아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실린 무게감은 메이화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의 허리춤에 찬찬 권총집과 단단해 보이는 경찰봉이 유난히 크게 보였다. 메이화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간곡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사님. 저는 그냥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다른 분들께 절대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순수한 열정을 담아 호소했다. 그러나 리아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아가씨. 이곳은 지정된 예술활동구역이 아닙니다. 즉시 장비를 정리하고 이동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원칙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관광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상하이에서 온 듯한 젊은 왕씨 부부는 신기한 듯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근처에서 쉬고 있던 베이징 토박이인 듯한 장씨 노부부는 요즘 젊은 것들은 통규율이 없어 라며 혀를 차는 소리가 메이화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메이화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저는 정말 이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제게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메이화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어렸다.
이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다. 그녀의 꿈, 그녀의 미래가 걸린 작품이었다. 리아사는 그런 메이화의 간절함을 차갑게 외면했다. 개인의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공무집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눈빛은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마치 잘 훈련된 기계와 같았다. 메이화는 리하사의 냉담함에 순간 오기가 치밀었다.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군. 관료주의에 찌든 딱딱한 사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외쳤다. 그리고는 그의 경고를 정면으로 무시하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반항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보다는 자신의 예술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스케치북에 시선을 고정하고 빠르게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끝으로 천안문의 붉은 벽과 황금색 기와를 그려나갔다. 리아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사소한 규율 위반을 방치했다가 예측하지 못한 소요 사태로 번졌던 아찔한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의 문책과 동료의 부상은 그에게 규칙 준수라는 강박에 가까운 신념을 심어주었다. 사소한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했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가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위압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메이화는 들은 채도하지 않고 그림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고집스러운 뒷모습을 보며 리아사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메이화 옆에 놓여있던 작은 화구 가방을 군홑발 앞코로 툭 건드렸다. 가방은 힘없이 옆으로 넘어졌고 그 안에서 형형색색의 물감 튜브 몇 개와 메이화가 가장 아끼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인 낡은 팔레트 나이프가 대구르르 굴러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메이화는 그제야 고개를 번쩍 들고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팔레트 나이프가 차가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공무집행 중입니다. 계속 불응하시면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아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 없는 가면을 쓴 듯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책임감이 뒤섞여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허리춤에 무전기를 꺼내들고 짧게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지원을 요청하는 듯했다. 근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같은 미술학도인 듯한 청년, 첸이 조심스럽게 메이화에게 다가와 물었다. 저기, 괜찮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하지만 리하사의 서슬퍼런 기세와 무전기를 사용하는 모습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메이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팔레트 나이프를 주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 도구가 아니었다. 어릴 적 그림의 소질을 보이는 손녀를 유일하게 지지해 주셨던 할머니의 사랑이자 그녀의 꿈을 향한 응원이었다.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유품이었다. 리하사는 그런 메이화의 감정적인 동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규칙과 질서뿐이었다. 그는 메이화가 통제선 안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서려 하자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날카로운 신경질이 섞여 있다. 과거 시위 현장에서 통제선을 넘으려던 한 시위자를 제지하다가 동료가 다쳤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기억은 그의 소나기에 불필요한 힘을 더했다. 메이화는 그의 갑작스럽고 거친 행동에 겁을 먹고 비명을 질렀다.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그녀의 발목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의 소나기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즉시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모든 장비를 압수하고 당신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연행하겠습니다. 리하사는 거의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히 냉정한 것을 넘어 어떤 종류의 분노마저 담고 있는 듯했다. 그의 이마에는 가느다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메이화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예술적 열정, 순수한 꿈이 거대한 국가 권력의 상징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직 그림이 채 완성되지 않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제발 이것만은, 제발 이 그림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다. 리아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한 손으로 메이화의 팔을 붙잡은 채 다른 손으로 그녀가 품고 있던 이젤 다리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메이화는 이젤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지만 건장한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안 돼요. 짧은 실랑이 끝에 이젤은 맥없이 스털링의 손에 넘어갔다. 그 과정에서 메이화가 필사적으로 품고 있던 스케치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차르륵하는 소리와 함께 스케치북의 페이지 몇 장이 힘없이 찢겨져 나갔다. 메이화가 가장 공들여 구상했던 천안문과 의장대원의 스케치가 담긴 페이지가 흙먼지 가득한 바닥 위로 힘없이 나뒹굴었다. 마치 그녀의 꿈이 갈기갈기 찢겨진 것처럼. 메이화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더 이상 삼킬 수 없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그녀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주변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왕씨 부부는 더 이상 촬영을 하지 않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장씨 노부부조차 침묵한 채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다. 그 어떤 관광객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저 이 불행한 예술가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리아사는 회수한 이젤을 옆구리에 끼고 잠시 바닥에 떨어진 메이화의 찢어진 스케치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흔들림이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말의 혼란이었을까? 아니면 과거의 어떤 기억과 중첩되며 생긴 미미한 동요였을까? 그는 곧 고개를 흔들어 그 미세한 감정을 떨쳐내려는 듯 다시 직업적인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자신의 원래 근무 위치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 전보다 아주 약간 무거워 보였다. 잠시 후 리아사의 무전을 받고 온 듯한 다른 무경대원 2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종료된 후였다. 그들은 리아사와 짧게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주저앉아 울고 있는 메이화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시 순찰 경로로 돌아갔다. 그들에게 이 정도의 소동은 일상다반사인 듯했다. 메이화는 텅 빈 듯한 천안문 광장 한가운데 홀로 남아 찢어진 스케치북과 흙먼지가 묻은 물감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팔레트 나이프는 그녀의 발치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상하이에서 온 왕씨 부부 중 아내인 샤오메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에게 작은 생수병과 깨끗한 휴지를 건넸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다. 힘내세요.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샤오메이는 어색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자리를 떴다. 메이화는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흐느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찢어진 스케치북 위로 방울방울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멀리서 베이징의 오래된 종로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둔중한 종소리가 오후의 시작을 알렸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도시의 무심함과 역사의 무게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가 베이징에서 꾸었던 찬란한 예술가의 꿈은 오늘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산산조각 난 듯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뺨 위로 하얀 소금기 같은 자국을 남겼다. 주변의 소음은 점차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관광객들은 여전히 분주히 오갔고 천안문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세상은 그녀의 슬픔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평소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메이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휘청거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스케치북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흙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할머니의 팔레트 나이프도 굴러다니던 물감 튜브들도 마치 소중한 유골을 수습하듯 그녀는 자신의 부서진 꿈의 파편들을 정성껏 거두었다. 문득 고개를 들자 조금 전 자신을 그렇게 냉혹하게 다그쳤던 리하사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마치 돌처럼 굳어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는 시스템의 일부였고 시스템은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
메이화는 그를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운명을 탓해야 할까?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아니, 머물 수 없었다. 천안문 광장은 이제 그녀에게 아름다운 영감의 원천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절망의 장소로 기억될 터였다. 그녀는 낡은 배낭을 힘겹게 둘러매고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발길이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베이징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상점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예술가의 꿈을 안고 베이징에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렇게 큰 좌절을 맛보게 될 줄이야. 어쩌면 아버지가 옳았을지도 모른다. 예술가란 배고프고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한참을 걷던 그녀는 어느덧 후미진 골목길에 다다랐다. 오래된 회색 벽돌담이 이어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그녀는 담벼락에 기대앉아 가방에서 찢어진 스케치북을 다시 꺼내보았다. 찢어진 부분을 맞추어 보려 했지만 한번 망가진 종이는 쉽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처럼. 문득 스케치북의 다른 페이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천안문 사건 이전에 그렸던 베이징의 다른 풍경들. 고궁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 후통 골목길의 정겨운 모습,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의 평화로운 움직임. 그 그림들에는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다.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며칠 전의 자신이 거기에 있었다. 메이화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아픔을 딛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할까? 그녀는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희미하게 남아 타오르고 있었지만 오늘 겪은 일은 그 불씨를 거의 꺼뜨릴 뻔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골목길 한쪽 구석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열심히 지저귀고 있었다. 그 새는 부러진 나뭇가지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맑고 청아한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메이화는 한참 동안 그 작은 새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생명체의 강인함이 어쩐지 그녀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에서 가장 작은 연필 한 자루와 구겨진 스케치북의 빈 페이지를 꺼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작은 새를 그리기 시작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연필을 쥔 손가락에는 조금씩 힘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림은 엉망이었다. 선은 비뚤어졌고 명암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작은 용기,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골목길에 길고 노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메이화는 작은 새 스케치를 완성하고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비록 투박했지만 그 그림 속의 새는 어딘가를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연약한 미소였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깔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설 수 있었다. 베이징은 여전히 그녀에게 차갑고 거대한 도시였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아주 작은 틈새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틈새에서 그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메이화는 찢어진 스케치북과 화구들을 다시 배낭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다시 번잡한 거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메이화는 베이징의 또 다른 곳에 있었다. 그곳은 천안문 광장처럼 웅장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역사와 이야기가 숨쉬는 곳이었다. 오래된 사찰의 한적한 뜨락 혹은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작은 공방거리. 그녀는 더 이상 통제선이나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그렸다. 때로는 거리의 악사들을, 때로는 골목길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때로는 낡은 건물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을 화폭에 담았다. 그녀의 그림은 이전보다 조금 어두워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감정과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했다. 좌절과 슬픔을 경험한 예술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절실함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천안문에서의 그날 일을 잊지 않았다. 아니, 잊을 수 없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기도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신문 한 구석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다. 천안문 광장 주변의 질서 유지를 위해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지정된 구역 외에서의 모든 개인적인 예술 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그 규정을 설명하는 무경 간부의 인터뷰도 짧게 실려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은 바로 리 하사였다. 그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메이화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에게도 그 나름의 사정과 책임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역시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로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여야 하는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메이화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그 시스템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붓은 이제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담아내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메이화는 베이징의 작은 갤러리에서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베이징의 그늘과 빛이었다. 그녀의 그림들 속에는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숨겨진 평범한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겪는 좌절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중에는 천안문 광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도 몇 점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들은 더 이상 웅장한 위엄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날의 아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한 젊은 예술가의 고뇌와 성장이 함께 녹아 있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메이화의 그림들, 특히 천안문 광장을 그린 작품들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발길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메이화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린 메이화 씨,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메이화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선뜻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저는 몇 년 전 천안문 광장에서 당신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제야 메이화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그는 바로 리 하사였다. 세월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특유의 강직한 눈빛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냉정함 대신 어떤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는 듯했다. 아, 하사님. 메이화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리 하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가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부드러운 표정인 듯했다. 이제는 하사가 아닙니다. 몇 해 전에 전역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메이화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의 그림을 보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메이화의 그림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당신의 그림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 말입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느껴졌다. 메이화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토록 자신을 절망하게 했던 사람에게서 듣는 칭찬이라니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다. 그날 천안문에서의 일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리 하사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규율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그 열정적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의 고백은 메이화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비로소 그날의 상처를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괜찮습니다. 메이화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일 덕분에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하사님도 제 그림의 일부가 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리 하사는 메이화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녀의 그림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함께 어떤 회한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함께 그림을 감상했다. 과거의 악연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예술가와 관람객의 관계로 변해 있었다.
리아사는 돌아가기 전 메이화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그곳에는 그의 연락처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당신의 예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메이화는 그 쪽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녀의 예술 여정은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그림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그 후로도 메이화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국내외 여러 전시회에서 초청을 받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베이징의 화려한 랜드마크만을 그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도시의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머물렀다. 그녀의 붓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도구가 되었다. 때때로 그녀는 천안문 광장을 다시 찾곤 했다. 그곳은 여전히 엄숙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이제 그녀는 그곳에서 더 이상 절망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했다. 굳건히 서 있는 의장대원들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화폭에 담았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메이화는 중국을 대표하는 중견 화가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그녀의 작업실 한쪽 벽에는 여전히 낡은 수채화 물감, 통과 할머니의 팔레트 나이프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몇 해 전 리하사가 건넸던 작은 쪽지가 빛바랜 채 붙어 있었다. 그것들은 그녀가 처음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의 초심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과 성장을 잊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징표들이었다. 오늘도 메이화는 하얀 캔버스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열정으로 반짝였고 그녀의 손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담아 힘차게 붓을 움직였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베이징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치 그 옛날 부러진 나뭇가지 위에서 노래하던 작은 새처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린 메이화의 예술은 계속해서 진화했고 그녀의 시선은 중국 사회의 더욱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도시의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농촌의 현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소외된 개인들의 고독을 그렸다. 그녀의 작품들은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지만 그 근저에는 항상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애정이 깔려 있었다. 리하사, 이제는 평범한 시민 리밍이 된 그는 가끔 메이화의 전시회를 찾아 그녀의 새로운 작품들을 감상하곤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어떤 원칙과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특유의 강직함이 느껴졌다. 그는 메이화의 그림을 통해 자신이 과거에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의 다른 이면들을 발견하곤 했다. 그의 딱딱했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 번은 메이화가 소수민족 지역의 문화 보존 문제를 다룬 작품 시리즈를 발표했을 때였다. 그 작품들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일부 보수적인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때 리밍은 익명으로 한 예술 비평지에 메이화의 작품을 옹호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에둘러 언급하며 규율과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양한 목소리와 문화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의 글은 작지만 의미 있는 파장을 일으켰고 메이화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메이화는 그 글을 쓴 사람이 리밍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때 자신을 억압했던 시스템의 일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변화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동을 주었다. 세월이 더 흘러 메이화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작은 미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젊고 재능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젊은이들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랐다. 재단의 첫 번째 후원자 중 한 명이 바로 리밍이었다.
그는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기꺼이 내놓으며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의 순수한 열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다. 메이와의 작업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분주한 베이징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고층 빌딩의 숲과 그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그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녀는 가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천안문 광장에서 처음 느꼈던 거대한 도시의 위압감과 함께 이제는 그 도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날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은 그녀의 예술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그녀의 질문들은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메이화는 자신의 모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젊은 미술학도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예술 철학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천안문 광장에서 겪었던 일화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다. 여러분, 예술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 작은 불씨,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진실된 시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절대로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펼쳐 보이십시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와 질문했다. 선생님, 만약 그때 천안문 광장에서 그 무경분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메이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그분도 그림을 좋아하신다면 언젠가 함께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녀의 대답에 강당 안에는 따뜻한 웃음과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메이화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예술은 개인의 아픔을 넘어 타인과의 소통과 화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린 메이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치 그녀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생명력 넘치는 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갔다. 그녀는 중국 현대 미술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했지만 결코 안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넓은 세계로 시선을 돌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탐구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예술 언어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그녀는 파리, 뉴욕, 런던 등 세계적인 예술 도시에서 초대전을 열었고 그녀의 작품들은 국적과 인종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그녀가 그린 베이징의 뒷골목 풍경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초상은 화려한 경제 성장 이면에 가려진 중국 사회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함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공존했다. 한편 리밍은 퇴직 후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서점 한쪽에는 작은 갤러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는 주로 젊고 무명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주곤 했다. 그는 더 이상 제복을 입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와 양심이라는 자신만의 규율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가끔 메이화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며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메이화는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화가가 되었다. 그녀의 손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고 시력도 많이 약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회고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시회의 주제는
길 위에서 만난 풍경들이었다. 그녀의 일생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장소,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담아낸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회고 전 개막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리밍도 있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어와 메이화에게 작은 들꽃다발을 건넸다. 메이화 선생, 정말 오랜만이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깊고 차분했다. 메이화는 리밍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리밍 선생,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어색함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오랜 시간을 함께 통과해온 두 인간 사이의 깊은 이해와 존경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리밍은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메이화의 그림들을 감상했다. 젊은 시절 그녀가 그렸던 천안문 광장의 스케치부터 최근에 완성한 추상적인 풍경화까지. 그녀의 그림들은 마치 한 편의 대하 드라마처럼 그녀의 삶과 예술 세계의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주 오래전 천안문 광장에서 찢어졌던 스케치북의 한 조각을 모티브로 그린 작은 작품이었다. 그 그림 속에는 찢어진 종이 사이로 새롭게 피어나는 작은 풀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리밍은 그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리는 듯했다. 그는 그 그림을 통해 과거 자신의 행동이 한 젊은 예술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 상처를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켰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참회의 감정을 느꼈다. 전시회 한쪽에는 메이화의 작업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메이화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술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발견하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리밍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메이화의 산과 예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규율과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성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힘은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회고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메이화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예술 세계는 다시 한번 재평가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술이 가진 치유와 변화의 힘을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몇 년 후 린메이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그녀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리밍 역시 그 자리에 참석하여 그녀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묵념했다. 그는 메이화가 남긴 예술 작품들과 그녀의 삶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믿었다. 린메이화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녀의 예술은 영원히 살아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다. 마치 그녀가 사랑했던 베이징의 하늘처럼 높고 푸르게, 그리고 변함없이. 린메이화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재단은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뜻을 이어받은 후배 예술가들과 제자들이 재단을 운영하며 중국 예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 재단은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그들은 메이화가 그랬던 것처럼 예술이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 사회적 발언이자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묻들었다. 리밍은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며 작은 서점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종종 재단에서 주최하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회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서점은 어느새 지역 예술가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어 있었다. 그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메이화와의 인연, 그리고 그녀의 예술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다.
그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예술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다. 어느 해 가을, 메이화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회고전이 베이징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전 세계에서 그녀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전시는 연일 성황을 이루었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그녀가 젊은 시절 천안문 광장에서 그렸던 미완의 스케치들과 그 사건 이후 그녀의 예술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 섹션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남긴 일기와 편지, 그리고 그녀의 예술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리밍 역시 휠체어에 의지한 채 그 전시장을 찾았다. 그는 손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보았다. 젊은 시절 메이화의 고뇌와 열정이 담긴 그림들 앞에서 그는 깊은 감회에 젖었다. 특히 그가 과거에 압수했던 이젤과 찢어졌던 스케치북의 일부가 복원되어 전시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한 위대한 예술가의 삶에 대한 경외의 눈물이었다. 그는 메이화의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서 있었다. 사진 속의 메이화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그에게 괜찮아요.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리밍은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메이화 선생, 당신 덕분에 내 삶도 조금은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그곳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메이화가 생전에 남긴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제 그림이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공감이 되기도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바로 그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가에도 감동의 눈물이 어렸다. 린 메이화. 그녀는 한때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좌절했던 이름 없는 예술학도였지만 불굴의 의지와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희망을 노래하는 위대한 화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삶과 예술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술이 가진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베이징의 하늘 아래, 오늘도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그녀의 뒤를 이어 자신들의 꿈을 펼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손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그림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 린 메이화가 남긴 예술의 향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이 도시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천안문 광장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젊은 무경 대원이 있을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도 언젠가는 린 메이화의 그림이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가닿을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규율과 질서가 결국은 인간을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바람 속에 흩날리고 있었다. 하지만 린 메이화가 뿌린 희망의 씨앗은 분명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싹을 틔우고 있을 터였다. 수년이 더 흘러 베이징은 더욱 눈부시게 발전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들이 옛 골목들을 대신했고 거리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래 도시의 모습을 갖춰갔다. 하지만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린 메이화의 예술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되고 있었다. 린 메이화 재단은 이제 국제적인 규모로 성장하여 아시아 전역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재단은 매년 린 메이화 예술상을 제정하여 그녀처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인간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시상했다. 수상자들의 작품은 전 세계 주요 미술관에 순회 전시되며 린 메이화의 이름을 더욱 빛냈다. 리밍은 백수를 넘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은 서점은 그의 손녀가 이어받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점은 이제 단순한 책방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교류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점의 한쪽 벽에는 린메이화와 리밍이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은 과거의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인 화해와 우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천안문 광장은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광장을 지키는 무경대원들의 제복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그들의 얼굴도 새로운 세대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질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무경대원이 순찰 중 광장 한쪽에서 작은 소동을 발견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통제선을 넘어 사진을 찍으려다 다른 무경대원에게 제지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순간 젊은 대원의 머릿속에는 아주 오래전 선배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한 예술가와 무경대원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규율을 어긴 예술가의 그림 도구를 압수했던 무경대원,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더욱 위대한 예술가로 성장했던 여성 화가의 이야기였다. 젊은 대원은 잠시 망설였다. 규정대로라면 즉시 동료를 도와 관광객을 엄격하게 제지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저 관광객에게도 저마다의 간절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규율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이해와 유연함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는 동료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다가가 이곳에서의 사진 촬영 규정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이동을 요청했다. 그의 태도에는 과거 리하사가 보여주었던 냉정함 대신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졌다. 관광객은 처음에는 불만을 표시했지만 젊은 대원의 진심 어린 설명과 정중한 태도에 결국 수긍하고 순순히 물러났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배 무경대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젊은 대원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한 행동이 린메이화라는 위대한 예술가가 남긴 보이지 않는 유산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평생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소통과 공감의 가치가 아주 작게나마 이곳 천안문 광장에서 실현된 순간이었다. 린메이화의 예술은 그렇게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붓은 멈췄지만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때로는 아픈 진실을 직시하라는 날카로운 외침이기도 했고 때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따뜻한 위로이기도 했다. 오늘 베이징의 어느 미술관에선 린메이화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의 설치 작품이 전시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어느 거리에 이름 없는 화가가 그녀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뿌린 예술의 씨앗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새로운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린메이화, 그녀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를 기록한 역사가였고 인간의 영혼을 탐구한 철학가였으며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았던 진정한 휴머니스트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져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린메이화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영웅들을. Current Part, Characters, 린 261. Total Characters, 인 컵쟁구. 베이징의 가을은 깊어갔고 린메이화 기념미술관 앞들에는 그녀가 생전에 좋아했던 국화가 만발했다. 미술관에서는 그녀의 미공개 드로잉과 에스키스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전 영혼의 밑그림이 열리고 있었다. 전시실 한가운데에는 그녀가 천안문 광장에서 겪었던 일을 모티브로 하여 오랜 시간 후에 완성한 대형 유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 그림은 단순히 그날의 사건을 재현한 것이 아니었다. 화면 중앙에는 찢어진 스케치북 조각들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 조각들 사이사이로 강인한 생명력을